안녕하십니까. 저희 국립군산대학교 생명과학과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밖에 날씨도 화창하고 해서 사실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인 것 같은데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여기 이렇게 또 좋은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수행하신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도시숲을 아마 초점을 맞춰서 조사하신 것 같지만은 결국 도시숲 조사가 결국 도시 속에 있는 도시 생태계를 연구하는 것과 거의 이제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도시 생태계 생물 다양성과 이런 이제 시민과학 프로그램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이제 도시숲을 우선적으로 조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발표를 이제 연락을 주셨을 때 이제 주로 이제 참가하시는 학생들이 이제 학년이 어떻게 되냐 여쭤보니까 주로 이제 초등학생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좀 이제 강연을 좀 쉽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솝우화 중에 시골지와 도시지라는 동화 알아요? 읽어봤어요? 네. 여기 나오면 쥐가 두 마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한 쥐는 시골에서 살다 온 쥐고, 한 쥐는 원래 시골에서 살았는데 이 친구랑 이제 작별을 해서 도시에서 살고 있어서 이 둘이 도시에서 어떤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나타내는 이솝우화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동화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은 시골이라고 하는 단어랑 이제 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시골이랑 도시는 어떤 점이 제일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논밭이 있으면 시골이다. 네, 좋습니다. 네. 또 뭐가 다를까요? 어떻게 여러분이 여기부터는 시골, 여기부터는 이제 도시, 이걸 어떻게 딱 구분하시나요, 이걸? 네? 사람이 많이 살면 도시다. 네, 또 손든 학생. 네, 아파트가 높으면 도시고, 아파트가 많이 없고 낮으면 시골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뭔가 우리가 시골이랑 도시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쓰긴 하지만은 딱 여기부터 딱 도시다 라고 정의 내리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냥 인터넷에 이미지 검색으로 도시라고 검색했을 때와 그리고 시골이라고 검색했을 때 어떤 사진들이나 장면들이 많이 나온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앞에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다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뭔가 사람도 많이 살 것 같고 높은 아파트도 굉장히 많고, 그죠? 이렇게 논밭이 없고 숲이랑 이렇게 자연이 잘 안 보이는 곳이 도시라는 이미지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논밭이 많고 높은 건물이 없고 이런 이제 사람도 한적하게 많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지역이 아마 시골이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연구자들이 도시와 시골이라고 하는 지역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학자마다 의견이 달라서 굉장히 깨끗하게 딱 도시는 이거다라고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도시는 이런 곳이다라고 하는 걸 먼저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우선 도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어려운 말로 물리적인 제반시설이라고 적혀 있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라던가 주택이나 우리가 집만 있다고 해서 여러 사람이 좁은 공간에 모여 살 수는 없겠죠, 그죠? 이런 이제 물건을 살 수 있는 상점이라던가 도로나, 그리고 여러분들 먹는 물이랑 그 다음에 이제 쓴 물을 버릴 때 하수도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상하수도 시설들이 굉장히 집적되어 있는 좁은 지역에 많이 모여 있는 어떤 토지의 지역 이나 아니면 생활 방식이 있는 곳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도시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정의는 나라마다 다르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구가 행정구역 내에 5만 명 이상 살고 있으면 우리가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적 상업,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는다던가 물고기를 잡는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상업이나 공업과 같은 근대 이런 이제 도시에서 진행되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종사자가 60% 이상인 지역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도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특징은 앞에서 보신다시피 결국 이런 이제 사람이나 이런 제반 시설이 얼마나 이제 많은가 적은가에 따라서 또 도시 크기도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거대 도시, 대도시, 중소도시라 구분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거대 도시는 어디죠? 서울이잖아요, 그죠? 서울에는 약 9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부산에는 330만, 그리고 대도시 기준에 들어가는 천안에는 65만 정도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 이제 여기 지금 이 회의 우리가 이제 토론회를 하고 있는 세종시는 약 이제 34만 명 정도가 지금 살고 있어서 중소도시 정도의 규모로 들어가는 도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시지역이나 도시 생태계는 다른 우리가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생태계와 굉장히 좀 다른 독특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저는 이 사진이라고 딱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지금 여기 여러분들 한 번씩 다 가봤죠? 그죠? 마트나 시장에 가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음식들과 우리가 먹는데 먹거나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건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온갖 먹을거리가 다 모여 있는 이 마트나 시장이 도시의 어떤 성격을 제대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양파도 있고 뭐 배추도 있고 감자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과일들도 보이는데 여러분들 이 지금 여기 있는 농산물들이 어디에서 온 것 같아요?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시골에서 왔다 생각하죠, 그죠? 이거 도시에서 만든 거 아니죠? 서울에 있는 큰 마트에서 파는 과일들이라도 서울에 과수원이 있어서 이 마트에서 팔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다른 멀리 떨어진 이런 이제 뭐 시골이나 다른 이제 과수원 있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지역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물건을 이제 팔고 있고 거기서 이제 도시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그런 게 이제 도시 한 가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조금 더 생태학적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우리가 도시 생태계의 물질 순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독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도시에서 직접 생산하는 유기물, 이런 이제 유기물은 막 이런 이제 생물들이나 식물이나 과일이나 채소 이런 걸 다 포함하는 얘기들이에요. 이런 이제 음식으로 사용하는 음식이라던가 그다음에 어떤 에너지를 생산하는 양과 그리고 도시에서 소비되는 양을 비교하면은 절대적으로 도시에서 소비되는 양이 도시에서 생산되는 저런 이제 음식이나 에너지의 양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 말은 아까 앞에서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본 것처럼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고 물건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도시 안에서 만들어진 물질들만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도시 외부에서 뭔가 이런 음식들을 다 가지고 와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태계를 우리 주변 자연 생태계 자원에 의존하는 종속 영향 생태계라고 하거든요. 이때 종속되어 있단 말은 다른 곳에 의존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기 위해서는 주변 이런 이제 어촌이나 농촌에서 물건이 이런 이제 농수산물이 이렇게 배달돼서 오지 않으면 도시 사람들은 굶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다른 데에 이렇게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 생태계는 도시 생태계 자체만으로는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도시 사람들이 이제 만든 이런 자원을 서로 주고 받아서는 절대 오랫동안 도시가 유지될 수 없다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도시가 점점 이제 많아지고 커지면 무슨 문제들이 많이 생긴가 하면은 많은 환경오염이라던가 서식적 파괴나 건강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도시 내에서 이제 만들 수 있는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이 자원을 어디선가 계속 더 많이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태학에서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개념이 넓은 생태 발자국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생태 발자국은 혹시 생태 발자국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생태 발자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인간이나 도시가 이렇게 어떤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자원을 이용하면은 결국 그 자원은 자연 생태계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명이나 하나의 도시가 유지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자원의 양이 얼마가 되는가라는 거를 이제 이 생태 발자국 어떤 이제 면적의 개념으로 이제 표현한 생태적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태 발자국이 넓을수록 지구에 있는 자원이나 어떤 이제 그 지역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내가 뭐 에너지나 자원을 잘 아껴서 내가 소비하는 자원이 줄어든다고 하면은 이 생태 발자국이 작아져서 자연에 대한 영향이 좀 더 줄어든다. 좀 더 지속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도시 생태계에 그럼 이 생태 발자국은 넓다고 했는데 얼마나 넓은가 하면요. 선진국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20%가 지구 전체에서 소비하는 자원의 86%를 소비하고 있어요.
그 말은 20%밖에 안 되는 사람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4배나 더 많은 전체 자원을 다 소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도시가 지구에 있는 자원을 소비하는 이 소비 특성이 굉장히 높고 강한 어떤 시스템, 생태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도시가 이렇게 지구의 자원을 굉장히 소비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뭐 오랫동안 도시가 계속 있지 않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 문제는 앞으로도 점점 더 심각해질 거고 이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모두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한 가지 뭐냐면은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의 수인데요. 인구의 수를 보시면 지금 전 세계 80억 정도의 인구가 지구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구수가 아직까지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출생률이 워낙 낮고 이제 해서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건 몇 개 일부 이제 나라의 이제 극단적인 예고요. 전체 우리 지구에 있는 인구수를 보면은 급격하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루에 출생되는 신생아 수를 보면은 약 이제 10만에서 30만 명의 새 이제 아기가 매일매일 태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죠? 그 정도로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인구가 증가하는 트렌드도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전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가 전체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 대비해서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또 한 가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시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고대 도시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우리도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어떤 도시라는 개념은 사실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시 인구의 변화를 쭉 이제 1500년대부터 최근까지 이렇게 보면요. 1960년대 이후에 이런 경제 발전이라던가 이런 도시 인프라가 발전되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이런 이제 외곽에 사는 인구보다 급격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도시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인구의 50%가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보시면 1960년대부터 도시 인구랑 시골 인구의 증가 비율을 보시면은 원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시골, 외곽 지역에 주변에 내 집 주변에 숲이 있고 하천이 있고 이런 습지 생태계가 유지되어 있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초월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아침에 서울 지하철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굉장히 밀집돼 사는 도시의 대부분이 반 이상이 살고 있고 시골에 사는 인구는 거의 이제 증가하지 않고 정체되고 있거나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전 세계 인구의 50% 반 정도가 도시에 산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몇 퍼센트 정도가 도시에 살고 있을까요? 70%요? 80%요? 60도 있으십니까? 네. 네? 90%요? 정답에 가까운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1.9%의 인구가 다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이제 농촌이나 자연과 가까운 이런 이제 생활보다는 이런 이제 도시에서 사는 이런 생활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런 특징을 우리나라 극단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이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면 그럼 과연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주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딱 바라보면 이런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근데 무슨 사진인 것 같나요? 보시면은 인구 밀집도 네. 네, 맞습니다. 밤에 인공위성이 밤에 지나갔을 때 이 우리나라 위에 얼마나 이제 밝은 빛들이 많은지를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1990년도에는 이렇게 뭐 서울, 대전, 부산 이렇게 이제 대구 이런 이제 큰 도시들 주변으로 이런 이제 불빛이 많은 도시가 생기면은 가로등도 생기고 집들이 생기니까 밤에 이제 불을 많이 켜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이 많이 생기면은 이만큼 이제 도시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지역을 똑같이 이제 2000년대에 분석해 보시면은 서울이 이만큼이나 커졌어요. 수도권이. 대부분이 이제 도시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고 지방의 중소도시들도 굉장히 그 영역이 광범위하게 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어떤 이렇게 결국 이제 인구가 많아지고 도시의 영향을 받는 이제 땅이 이제 넓어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도시가 확장되기 전에는 어떤 생태계나 서식처가 있었냐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연구도 하셨던 숲이라던가 초지라던가 습지라던가 이런 이제 자연 생태계가 원래 있던 지역일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이제 논이나 밭이라던가.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개발해서 우리가 도시에 이런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제 도시를 확장시킬 때 이 이제 원래 기존에 있었던 자연 생태계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서 이걸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단지 이제 도시 인구 밀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도시에 이런 시설들이 부족하니까 이런 자연 생태계를 없애고 우리가 도시에 이런 시설들을 늘리고 있는지,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도시에 있는 여러 가지 생태계 유형이 있는데요. 이런 이제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도시 숲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지만은 도시 안에 있는 하천이라던가 초원이나 습지 같은 곳도 거의 동일한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매니저님께서도 이런 이제 도시 생태계의 도시 숲의 정의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정의는 이제 법률에서는 그렇게 적용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좀 더 넓게 보면은 이런 이제 마을 숲이라던가 공원이나 학교 숲, 가로수가 있는 지역이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성된 인공숲이라던가 뭐 어떻게든 도시 안에, 우리가 아까 도시와 시골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 안에 자라고 있는 어떤 이제 자연 서식처 중에서 나무가 우점하고 있는 곳은 우리가 도시숲이다라고 조금 더 광범위한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시 생태계는 이제 왜 이렇게 중요할까라는 점인데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예시로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은 가장 이제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 도시 숲과 같은 도시 속의 자연 생태계가 우리에게 굉장히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구에서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생존하고 변화하는 이제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도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자연 생태계, 도시 숲과 같은 게 이제 필수적인 어떤 이제 요소다, 필수적인 부분으로 되고 있다,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건 이제 인간의 관점에서 주로 이제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제 생존하는 데 있어서 자연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가는 관점에서 그 중요성을 다른 이제 사람이 만든 기술이나 자원과 비교하는 개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크게 이제 공급 서비스와 조절 서비스, 그리고 문화 서비스 등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서비스는 말 그대로 어떤 자연에서 만들어진 이 자원을 사람이 바로 이용하는 걸 우리가 공급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자연에서 잡은 식량, 물고기나 나무 열매를 바로 먹는다든가, 도토리 같은 것도 있죠. 묵을 만들어서 바로 먹는다든가. 바로 그 자원을 이용하는 거니까 공급 서비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에서 이제 깨끗하게 정화된 물을 이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목재를 이용한다든가, 뭐 의약품, 요새 대부분 약품들이 천연물질에서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공급 서비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 환경을 조절해주는,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조절 서비스라고 하는데, 뭐 대기질이나 수질이나 기후, 침식 방지나 뭐 수분 조절, 이런 것도 이제 다 조절 서비스에 들어가고, 마지막은 이런 이제 휴양과 관광, 교육이라던가 예술적 영감을 얻는 문화 서비스도 이런 이제 도시 내 자연 생태계에서 얻을 수 있다,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시 숲의 중요성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제가 이제 세부 내용들을 조금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있어서 과연 우리 그러면 이런 전 세계에 있는 도시들은 이 도시 숲의 가치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 부분의 예로 제가 이 뉴욕의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 이 사진의 예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 사실 TV에서 어떤 이제 토론회, 이제 지식 관련 토론회에서도 이 뉴욕의 센트럴 파크가 소개돼서 이제 굉장히 많이 알고들 계시던데요. 이 뉴욕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개발해서 만든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가운데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 도시 숲과 호수를 조성해 놨는데, 이 까만 부분은 호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나무를 만드는 것보다 지금 이런 고층 빌딩 등을 여기에 더 만들면은 더 쇼핑센터도 많이 생기고,
더 많은 사람들도 이 도시 중앙부에 살 수 있고 도시의 혜택들을 많이 늘릴 수가 있는데 왜 굳이 빈 땅을 가운데 만들어서 도시를 디자인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이미 뭐 지금 이제 뉴욕이 이제 처음에 도시 개발이 될 당시에서도 지금 이제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 구체적인 개념을 적용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미 이런 이제 도시 내에 있는 자연 생태계의 가치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이때도 이 사람들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자연 생태계를 도시 가운데 이제 배치를 해 놓은 것이고요. 실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만약에 이 뉴욕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대도시에 가운데 이런 이제 자연 녹지 지역, 도시 숲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의료비라던가 건강 관리를 위한 비용을 도시나 개인이 부담했어야 될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가치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이제 도시 숲의 어떤 이제 중요성, 대표적인 이런 이제 생태계 서비스 가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내용은 도시 숲은 이 도시 환경, 도시의 이제 미기후라고 하는데요. 온도나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의 온도라고 하면은 가장 큰 요인이 우리 지금 이제 사무실도 지금 처음 들어오셨을 때 약간 덥다가 지금 약간 이제 시원해진 느낌이 있는데요. 저희가 당연히 에어컨을 틀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까 이제 햇볕이 굉장히 강하게 내리칠 때는 햇빛 때문에 이 건물이 빠르게 데워졌다가 지금 해가 약간 옆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온도가 약간 떨어지는 그런 효과도 이제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부터 도시의 외곽 쪽으로 갈 때 온도 변화를 보게 되면은 도시 안쪽에는 주로 어떤 재료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을까요? 주로 콘크리트나 시멘트나 아스팔트라던가 이런 이제 인공자재로 이제 많이 지었는데요. 이런 인공자재들의 특징은 주로 이제 색깔이 어둡거나 그다음 햇빛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그 열 에너지를 빨리 흡수해서 빨리 데워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도시를 관통해서 이렇게 쭉 온도를 재면요. 도시의 중심부에 굉장히 온도가 높게, 낮이나 밤 동안 높게 유지되는 지역이 생겨요. 이 현상을 우리가 도시 열섬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도시 열섬 현상이 생기고 나면은 분명히 여기는 주변 지역은 굉장히 더운 날임에도 뭐 30도 정도인데 빌딩 수반에는 온도가 막 이제 37도, 40도를 넘어가는 고온이 유지되기 때문에 온도에 대한 이런 이제 건강 피해라든가 열에 대한 이런 이제 질병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더 걱정이 되는 거는요. 올해도 굉장히 여름에 더웠지 않습니까? 굉장히 더웠다고 생각하시지만은 앞으로 이제 진행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하면은 여름철에 우리 도시에서 느꼈던 올해의 기온보다 훨씬 더 더워질 예정이에요. 10년 뒤나 20년 뒤는 지금보다 훨씬 더 더울 겁니다. 그래서 폭염도 증가하고 가뭄도 증가하는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은 어떤 거냐면은 더운 곳도 증가하는데 홍수가 나거나 추운 날도 더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춥고 더운 날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도시는 점점 더 살기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도시숲이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요. 이 도시의 열을 적절하게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사진은 한낮에 쨍쨍 이제 지금 햇볕이 내리칠 때 열감지 카메라로 도시에 있는 지금 가로수가 있는 지역을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온도가 높은 지역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온도가 낮은 지역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확하게 색깔은 안 보이시지만은 이거 나무 모양은 확인되시죠, 그죠? 그래서 나무 주변은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무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시지만은 나무 잎이나 이 나무 주변 나무 잎 주변, 줄기 주변에서 작은 기공이 있는데요. 그 기공에서 물이 미세하게 수증기가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놀이공원 가시면은 굉장히 더울 때 이렇게 미스트, 안개 뿌려주는 거 보셨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 물이 증발할 때 열을 굉장히 잘 뺏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이렇게 도시에 숲이 울창하게 있으면은 굉장히 온도를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아스팔트는 61도가 넘어가는 고온인데도 나무 아래나 나무 주변에는 34도 정도로 훨씬 이렇게 기온을 낮게 유지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도시 숲의 역할은요, 도시의 홍수를 예방하고 그리고 지하수를 이제 충전해주는 이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도 그렇고 우리 서울 지역에 큰 홍수가 굉장히 많이 났지 않습니까? 강남 지역도 침수되고 뭐 이제 사실 다른 지역들도 이 세종 근처에서도 홍수가 사실 좀 많이 난 편인데요. 이 도시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제 땅을 덮어버리면 도시 안에서는 이런 이제 풀밭이라던가 흙을 보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이렇게 다 덮여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비가 내렸을 때 그 물이 땅 속으로 침투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물이 비가 내렸을 때 55%, 반 이상이 그냥 그 아스팔트 이 포장도로를 따라서 밑으로 흘러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 흘러내려온 물이 모이고 나면은 도시에서 이 땅 높이가 가장 낮은 지역에 물이 다 모여서 거기 이제 홍수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홍수 피해가 굉장히 클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 도시에 이런 이제 도시 숲과 이런 이제 식생이 있는 지역을 많이 유지하게 되면은 전체 이제 비가 내렸을 때 40%는 증발해서 다 대기 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이제 50% 정도 되는 거는 땅속 깊이 이제 지하수로 물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조금 얕은 층이긴 하지만은 토양을 따라서 물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 전체 10% 정도만 땅 위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수 피해를 훨씬 더 저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제일 잘 아시는 부분이시겠죠, 그죠? 도시 숲도 도시 안에 있지만은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 이제 서식처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도시숲도 잘 관리된 도시숲과 그냥 상태가 좀 좋지 않은 도시숲도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잘 관리된 도시숲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도시 생태계에 살고 있는 야생 생물들에게 서식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핵심 자원이라는 걸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예로 핵심 자원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개구리나 맹꽁이 같은 게 알을 낳으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어디다 알을 낳나요, 주로? 웅덩이나 물이 고인 곳에 알을 낳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도시가 아까처럼 콘크리트로 다 포장을 해버려서 만약에 물 웅덩이가 아예 없어져 버린다면 맹꽁이가 또 이런 이제 개구리들이 생존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물 웅덩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원에도 작은 이제 도시숲 안에 실개천이라든가 이런 이제 작은 연못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연못에서 이런 새들이 와서 먹이 활동도 하고 몸을 씻고 그다음에 물을 마신다든가 이런 굉장히 생존에 필수적인 이런 자원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야생동물에게 중요한 서식처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숲이 있으면은 조각난 서식처에 우리가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이런 이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 원인을 생각해 보면요, 가장 큰 이 생물들이 왜 이제 멸종위기 상태가 되고 그리고 그 개체군 수가 감소했는지를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큰 원인이 도시 확장이나 농경지 확장으로 인한 서식처가 사라진 거의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 서식처가 사라지면서 기존에 있던 큰 이런 이제 생태계를 쪼개는 거예요. 잘게 쪼개서 그 기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연결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도시숲이 만약에 이제 잠깐만요. 네. 도시숲이 이제 도시 안에 이제 존재하고 있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도시 자체는 어떻게 보면 어떤 장벽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야생 생물들한테는. 근데 중간에 이런 이제 큰 도시숲이 하나가 유지가 되고 있으면요, 원래는 이제 숲이 없을 때는 이 왼쪽에 있는 산에서 오른쪽에 있는 산까지 넘어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도로와 빌딩 숲을 지나야 돼서 통과를 할 수가 없었는데, 가운데 이제 도시숲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그 거리를 반만 이동해도 옮겨갈 수가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야생 생물들이 이동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도 이제 도시숲이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가치로 저희가 넘어가기 전에 사진을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사진 저랑 같이 한 10분 정도 보고 있을까요? 10분 정도 보고 있으면 어떤 기분이 많이 드실 것 같으세요? 내가 만약에 학교 가는데 여기를 걸어가야 돼요. 이렇게 차가 꽉 막혀져 있는데. 벌써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시고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내가 아침마다 이런 길을 만약에 걸어가야 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방금 이제 사진 바뀌자마자 약간 미소를 보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왠지 숲이라고 하는 곳을 생각만 하고 사진만 봐도 우리가 약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앞에 이 매연이 막 나오고 차가 꽉 막힌 사진보다는. 그래서 이런 가치들을 우리가 심미적 가치라고 하는데요. 어떤 기분 좋은 느낌을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숲이 도시에 이제 잘 유지되고 있으면은 이런 기분이 좋게 시민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그리고 문화적인 가치, 어떤 예술적 창조적인 어떤 이제 영감을 많이 제공을 해서 이런 이제 문화적인 가치도 이제 도시숲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명한 대학들이나 이런 이제 연구소 주변을 가보면은 숲을 산책하는 길을 항상 만들어 놓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 같은 직업을 가진 연구원들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고민이 뭐 몇 시간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질문들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하던 일 그냥 다 접어두고 산에 산책 갑니다. 그냥 한 10분, 20분 걷다 보면은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면서 뭔가 생각이 정리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 그런 내용들을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유명한 연구소나 이런 도시 주변에 산책로를 많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 역할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우리의 건강에도 이런 이제 도시숲이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연구들은 유럽 쪽에서 많이 돼 있는데요. 주변의 도시 숲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도, 질병을 앓는 이런 횟수라던가 이런 것도 훨씬 더 줄어들어서 공공의료비가 훨씬 더 이제 줄어든다 라고 하는 이제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이 처음에 자랄 발달했을 때 이런 이제 삭막한 도시 환경 놀이터에서 자란 이제 경험이 많은 학생들보다는 이런 이제 자연 숲에서 이제 이런 생물들과 어떤 교감을 가졌던 이런 이제 아동들이 이런 심리적으로도 훨씬 더 안정되고, 그 다음에 천식이나 아토피 같은 현대 질병도 훨씬 더 발병률이 낮다는 것도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연구에 예도 있어서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도 도시숲은 그래도 도시 안에 있는 건데 우리가 국립공원과 같은 큰 오랫동안 잘 보존된 이런 깨끗한 숲에 있는 것과 좀 그래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왕이면 국립공원 같은 멀리 떨어진 곳에 가는 게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실제 이제 환경산림과학원에서 숲속에 도시숲과 이런 이제 교통섬은 여러분들 그 고속도로 같은 데 지나가시다 보면은 도로 가운데 이렇게 숲이 조성된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숲과 굉장히 깊숙이 있는 이런 이제 숲의 피톤치드나 이런 이제 유독성 화학물질의 농도를 비교해 보니까 도시숲과 숲에서 발생되는 이런 이제 피톤치드의 농도나 깊은 숲에서 발생되는 피톤치드의 농도에 차이가 크게 없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 말은 1년에 국립공원 멀리 이제 굉장히 계획을 철저히 해서 한두 번 가는 것보다는 근처의 도시숲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시는 게 효과가 훨씬 더 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숲의 중요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숲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른쪽 위에 보면은 사람 이름이 적혀 있는데 뭐라 적혀 있어요? 영어로 킴이라 적혀 있죠, 그죠? 앞에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연구의 시대에는 다 이런 이제 외국 연구자들 이름이 적혀 있거든요. 여기 적혀 있던 김이 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했던 연구인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코로나 이제 막 격리하고 할 그런 시기에 저희 연구자들도 연구소에 자유롭게 출입이 안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조사를 가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집에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과연 이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막 굉장히 마스크도 계속 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안에 이렇게 gat혀 있어야 되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소하고 싶을까라는 걸 알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저희 휴대폰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 휴대폰 회사에서는 요즘에 GPS 위치 정보를 동의를 하시면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진 않습니다. 동의를 하신 분에 대해서는 내가 어디에 얼마만큼 머물렀다라는 정보를 취약해서 통계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과연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어디를 많이 방문할까라는 걸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요. 가로축이 도시의 비율이거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도시의 중심부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도시의 숲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도시의 중심부 지역은 코로나 기간 동안 방문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나라고 하면은 조금 더 도시의 숲이 많은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연구들과 내용을 조작하면은 사스나 이런 이제 코로나 같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사회적 교감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심리적 스트레스나 우울감 같은 걸 해소하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도시 숲에 가서 그런 이제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심리적인 치료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앞서 이제 말씀드린 이런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도 점점 더 높아지고, 그리고 앞서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도시의 환경이 점점 더 더워지고 힘들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런 이제 힘들어지는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어떤 그냥 콘크리트로 댐을 지어버리거나 아니면 뭐 그냥 이 울타리를 만들어 버린다든가 이런 어떤 공학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공학적 방법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런 이제 도시 숲을 조성하거나 습지를 만들거나 해서 찾는 자연기법 해법이라고 하는 자연 생태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환경 문제라든가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운동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자연 기반 해법, 우리가 MBS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MBS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도시 숲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가치가 더 중요해질 거고 더 많이 앞으로 이제 인용이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짧게, 시간이 괜찮을까요? 네. 짧게 저희 도시 생태학을 연구하는데, 그러면 이제 시민과학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의 생태학은 사실 제가 이제 생명다양성재단에서 사진을 인용해 왔는데, 굉장히 자연 서식처가 잘 유지된 지역에 가서 우리가 자연 생태계 내에서의 이런 이제 생물 간의 상호작용이라던가 물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뭐 그런 자연의 현상을 우리가 이해하자라는 이렇게 그 내용이 어떤 이제 주류를 이뤄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의 생태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최근에는 저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도시, 결국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도시 생태계를 에서 지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 생태계를 우리가 생태학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어떤 그 학문 분야가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 분야를 우리가 이제 도시 생태학이나 도시 장기 생태 연구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도시 생태학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뭐 우리가 지구를 더 잘 이해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우리 인류가 미래에 지속 가능하게 생존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이제 이해해야 되는 분야가 이 도시의 생태학이라고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중요해지고 있고 굉장히 빠르게 그 분야가 이제 확장되고 있는 영역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도시 생태학이라고 하는 분야, 생태학 분야가 빠르게 이제 확장되고 있을 때 우리 도시 시민과학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제 왜 이 시민과학이 더 필요할까?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몇 가지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그 이유는 대부분의 지금 도시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봤을 때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아까 보셨지만은 대부분의 자원을 외부에서 굉장히 많이 끌어오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제 도시만으로는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어떤 우리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런 과학적인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이 시민과학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부분,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도시 생태
분야에서도 생물 다양성 관련 자료는 굉장히 작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환경 계획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전공자가 조금 더 많은 편인데요. 이 도시에서 이런 생물 다양성이나 생태학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연구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연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생태학자들이 해결해야 될 질문들은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시민과학자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도시생태학이 이 생태학에서 이제 확장되고 있는 게 얼마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최근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분야를 시작하셔도 굉장히 선두에 있는 연구 분야에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생태학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시민분들이 참여했을 때 연구자만큼 내가 같은 어떤 이해를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꽤 길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도시에서 하는 이제 시민과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민과학자분들이 연구자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고 하면은 제가 생태학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생태학은 결국 자주 보고 자주 관찰해야지 생물과 환경 간의 관계가 잘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더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80년 살고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알고 계신 자연 이런 생태 내용을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시에서의 시민과학 프로그램은 우리 접근하기 굉장히 쉬우시잖아요. 이동하기 쉽고, 그 다음에 우리 집이나 학교 근처에 있으니까 굉장히 자주 방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쌓기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서 어떤 한 프로젝트를 하시기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 속담 중에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이 도시에서 하는 시민과학 프로그램 중에서 티끌 모아 태산이 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는 이 여러분들이 참여한 연구 결과가 실생활에 굉장히 빠르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구 결과의 활용도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대표적인 예로 가져고 온 게 우리 새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새가 유리창 같은 걸 못 보고 충돌해서 이렇게 기절하거나 죽는 그런 개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런 맹금류 사진을 붙여놓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이래 시민과학자들이 이런 프로그램에서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 오히려 이렇게 점으로 공간을 메꿔주는 게 훨씬 더 그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라는 것도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니터링을 한 자료를 가지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실제 이런 현장에 적용되는 예들이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마지막 이 사회적인 어떤 이런 자연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이제 내가 살고 싶은 도시를 생각하시면 굉장히 예전처럼 그냥 큰 쇼핑몰 센터 있고 이제 지하철역 이 고속도로가 가깝고 이런 것보다는 내 주변에 산책할 수 있는 강도 좀 흐르고 뒤에 산도 있으면서 이런 주변 생태계가 좋은 곳이 훨씬 더 이런 이제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이라는 생각이 많아지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도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나 관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의 시민과학 프로그램을 더 이제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 지구사랑 탐사대에서도 식물 계절학 모니터링 하시고 있잖아요. 사실 식물 계절학은 꽃이 언제 폈는지 잎이 언제 났는지 굉장히 간단한 자료만 기록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료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록을 하면요, 기후변화의 영향이 어떻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힐 수 있는 자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측정값도 굉장히 오래 측정하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간단한 측정, 어떤 생물이 여기 있더라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넓은 지역에서 조사를 해주시면은 이런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종의 분포를 이해한다라든가 종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런 이제 도시 생태학의 처음 이제 시민과학 프로그램들은 보통 어떤 이제 생물 종을 기록하는 것, 여기에 이 종들이 있었습니다를 기록하는 것부터 보통 많이 시작을 하시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내가 조금 더 이 시민과학 프로그램에 깊이 이제 참여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이제 도시 생태학에서 관심 있어 하는 어떤 심화적인 생태학 질문들 에 관련되는 어떤 프로그램들에도 참여를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이제 도시의 이런 소음이 이런 이제 행동에 생물들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도시의 이런 온도라든가 오염이 다른 이런 생물 군집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이제 상호작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나도 시민과학 프로그램도 많이 있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항구는 제가 이제 지구사랑 탐사대에서 수생식물 모니터링 관련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도시 안에 있는 이런 호수에 식물이 어떻게 있는지를 조사하자는 부분이라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